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쓸까 말까 참 오래 망설였어요. 분명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릴 것도 같고, 으이구 저렇게 멍청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하는 반응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실은 제가 제 지난 삶을 돌이켜봐도 제가 참 순진했고 멍청했던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제 부끄러운 부분까지 오픈할 수 있게 된 건 그만큼 제가 지금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를 어린 여자분들께 작은 교훈이라도 될 수 있다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신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 때 돌아가시고 아빠가 있긴 했는데 아빠랑 둘이 살다가 제가 5살쯤 되던 어느 날 아빠가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떠났죠. 처음엔 가끔 찾아오곤 하던 아빠는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뚝 끊었고 저는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서부터는 한 번도 아빠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후론 쭉 고아원에서 컸죠. 고아원에서 살다 보면 밖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물정에 더디기도 하고 정에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정을 주게 되곤 하죠. 고아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단체 사람들이나 무슨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직원 봉사단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몇 번 오다 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정 붙으면 나만 힘들다는 걸 언제부턴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되면 막 매달려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크면서부터는 일부러 저를 다잡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다들 나 불쌍해서 생각해서 오는 거고 나를 진짜로 좋아해 줄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동정하는 것뿐인데 나 혼자 바보 되지 말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짐하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마음이 뜻대로 되나요? 아무리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저는 애초에 정이 많고 눈물도 많은 인간이었고 봉사하러 오는 언니들, 오빠들한테 자꾸 마음이 갔죠. 그리고 그중 한 오빠와 특히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빠를 처음 만난 건 제가 고2 때였어요. 어느 회사에서 봉사 동아리 같은 걸 조직해서 다 같이 봉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흔히 보는 예시였죠. 다들 오버해서 잘해주고 과장되게 착한 척하고 다들 가식적이고 꼴불견이네 뭐 하면서 일부러 더 위약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중 한 오빠가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솔직히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네 마음 나도 알아. 사실은 나도 고아원 출신이거든.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무슨 회계하듯이 빨래 좀 하다 가고 이러는 것들 꼴값이었어. 되게 착한 척하네 싶더라고. 어차피 계속 와서 잘해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들은 몇 번 오다 말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데. 안 그래? 제 생각을 너무 정확히 읽어내는 걸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너무 제 마음이었거든요. 저보다 8살이 많다는 그 오빠는 자기가 고아원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고 누구보다 저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이후 꾸준히 고아원에 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저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친하게 지냈죠. 오빠와 가깝게 지내면서도 저도 세상을 향해 닫혀있던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고아원에서 살 수 없는 보호 종료 청년이 된 후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니면서부터는 그 오빠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아원에서만 살다 보니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 나쁜 놈들한테 된통 당한다. 사람 함부로 믿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걸러서 봐야 한다고. 오빠는 걱정하며 이런저런 조언들도 많이 해줬죠. 그래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오빠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번듯하게 직장도 다니고 잘 살고 있는 저 남자가 여자로 봐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곁에 있기만 하는 걸로도 좋다고 생각하며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그 오빠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항상 어린 줄로만 생각했는데 조금씩 네가 여자로 보인다면서 오빠랑 연애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이지 진짜 뛸 듯이 기뻤어요. 몇 년간의 짝사랑이 응답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면서 남자친구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둘 다 부모 없이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다 갖춰놓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전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도 취업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 회사 적응도 해야 하고 또 결혼 준비라는 게 하다 보면 계속 미뤄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그때 또 한창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전염병이 끝나가고 있던 시기라 사람들이 미뤄둔 결혼식들을 하려고 예약을 우르르 하는 바람에 괜찮은 곳 잡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넉넉히 1년쯤 더 있다가 식을 치르기로 했죠.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혀 다른 환경에서 크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부대끼는 순간들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대학도 잘 다녔고 회사 생활도 잘했지만 그래도 늘 남들과는 나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완벽하게 섞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굳이 제 과거를 숨기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괜히 그렇다고 내 과거에 대해 막 떠들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일종의 약점일 수 있고 사람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에게 더 의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굳이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보탤 필요도 없이 내 과거의 모습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점도 참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챙겨준 것부터 그랬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한테만큼은 하나도 숨기는 게 없었고 뭐든지 다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 통장까지 맡길 정도였죠. 저는 대학 때부터 거기다 다달이 매달 돈을 이체하며 모으고 있었거든요. 저한텐 용돈 줄 부모님이 없으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도 하고 과외도 바쁘게 뛰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꾹 참고 아껴서 조금씩 저축한 게 있었죠.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월급의 일부를 저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취업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그 통장을 남편이 관리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비 부부니까 우리가 함께 살게 될 보금자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은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니까 돈 관리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래도 돈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으니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였죠. 저는 가족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남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제 통장을 믿고 맡겼어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확인은 했죠. 남편이 저에게 우리가 함께 모으고 있는 돈 내역을 보고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히 사회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이랑 제가 모은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을 투자 상품에 넣어 수익을 불리더라고요. 나라면 그냥 월급 저축만 하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 감탄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꽤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남편이랑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웬 험상궂은 남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양팔에 문신이 가득하고 인상도 안 좋은 딱 봐도 양아치 같은 그런 남자였어요. 엮이면 별로 안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편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그쪽을 좀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남편을 보더니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시비를 걸려고 그러나 싶어 피하려는데 그 남자가 남편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였죠. 야, 정우야. 임마, 너 왜 나보고 쓱 피하냐? 너 나 봤잖아. 그러자 남편은 좀 당황한 듯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몰랐어요, 형.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잖아요. 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한눈에 봐도 양아치 같은 이런 남자가 남편 지인이라고? 좀 의아했죠. 남편은 원체 반듯하고 모범적인 스타일이라 혹시 이 남자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싶기도 했고요. 야, 너 뭐 꼴에 연애를 하니 많이 소리 들리던데 애가 그 여자애냐? 절 내려다보면서 여자애 얘 운운하는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여자애 운운이에요? 초면에 예의도 없이. 거기다 놈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어린애 하나 잡았다더니 어려서 그런가 확실히 프레시한 면이 있네. 좋겠다 임마. 그 대목에서 완전히 기분이 확 상했죠. 남편도 앞에선 좀 참고 있었는데 그 말엔 화가 났는지 바로 따지더라고요. 형,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랑 꼭 결혼할 거고 아내 될 사람이에요. 야,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사람 무섭게. 농담이야, 농담. 재수씨, 농담이에요. 아시죠? 야, 너 정우야. 너 이번 주에 올 거지? 애들이랑 같이 보자. 남자는 그러고 가버렸고 남자가 가자마자 곧바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오빠랑 친한 형이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저런 양아치 새끼랑 상종도 안 하지. 저런 인간. 내가 미안해. 괜히 그런 말 듣게 하고. 아까 그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치? 그래 보였어. 혹시 오빠 괴롭히고 그런 선배 아니야? 그런 거면 나한테 말해. 제가 흥분하면서 막 그랬더니 남편은 귀엽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사실 저 형은 나랑 같은 동네에서 자란 형인데 어릴 땐 참 착했거든. 내가 고아인데도 나랑 잘 놀아주고 그래서 진짜 친하게 지냈었지.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좀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점점 비행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난 아예 연락도 끊다시피 하고 지냈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좀 악의를 품고 있나 봐. 그래서 일부러 더 껄렁거리면서 저러나 보다. 그 말을 들으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혹시 오빠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려는 건 아니야? 아까 보니까 이번 주에 만나자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던데. 아, 그거 사실 어릴 때 동네 살던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 난 사실 저 형 때문에 피하려고 한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안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남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나는 남편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줬는데 저는 남편에 대해 너무 무심했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난 오빠 친구라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네. 같이 봉사 나오던 회사 사람들 말고는 친구는 본 적도 없고.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할 거잖아. 결혼식 때 다 소개해줄게. 사실 내 친구들은 다 동네 친구들인데 저 형이 얽혀 있어서 소개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했었거든. 근데 오늘 저 형이 너한테 대하는 태도 보니까 내가 확실히 선을 긋고 이제 연을 끊어야겠다 싶네. 완전 연 끊어버리고 결혼식 초대도 안 할 거니까 결혼식 때 오는 친구들만 소개해줄게. 그 말에 이해도 가더라고요. 사실 저도 똑같은 고아원 출신이라 아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약자가 되면 주변에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 형이란 남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제 옆에선 항상 강하고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했지만 사실 남편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남편한테 털어놓기라도 했지. 본인은 혼자 감내했을 텐데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써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여자들은 청첩장 돌리면서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식사도 사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전 청첩장을 돌리면서 친구들 소개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대충 청첩장 보냈으니 결혼식에서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 식을 올리고 난 후 식사 자리로 내려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남편의 친구들도 소개받게 됐죠. 남편이 잘 말해서 관계 정리한다더니 다행히 그 양아치 같은 형은 안 보여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다른 친구들은 다들 조용조용하고 모범적인 남편과 닮아있는 친구들이었죠. 그때 길에서 마주친 남자 같은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고 있던 와중 남편은 친구 한 명을 소개했어요. 얘는 우석이라고. 나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놈이야. 아유, 재수씨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정준이 이놈이 재수씨 자랑 많이 했었는데 이제야 이렇게 뵙게 됐네요. 정준이 이놈 너무 어리고 예쁜 신부라 꽁꽁 감춰두고 있었나 봐요. 야, 임마 좋겠다. 남편 친구가 그러는데 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친구가 말한 이름이 제 남편 이름이랑 달랐거든요. 정준이라니? 내 남편 이름은 정우인데 왜 정준이라고 하지 싶었어요. 제 의아함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친구를 툭 치더라고요. 야, 넌 왜 나만 보면 자꾸 정준이라고 하냐? 내가 그 놈이랑 닮았어? 내가 훨씬 낫지 않냐? 남편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타박을 하자 친구는 그제야 맞장구를 치더군요. 아, 맞다. 정호야. 아, 나 자꾸 왜 이러냐. 아, 그러게. 내가 자꾸 니네 둘이 헷갈리는 모양이다. 아니, 무슨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는 사람이 아직도 이름을 헷갈려? 의아했지만 무리의 남편이랑 닮고 이름도 비슷한 친구가 있다는 말에 그런가 보다 하게 됐죠. 그 지점 말고는 별다른 점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을 마친 후 저희는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저희의 신혼여행지는 남해였어요. 남편은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서 더 좋은 곳에 해외여행도 가자고 했고 신혼여행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상 가까운 국내로 정했죠. 국내 여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들떴어요. 바삐 사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저였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랑 있는데 어딘들 안 좋겠어요? 바다도 실컷 보고 맛있는 것 먹고 돌아다니며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다 다시 호텔에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호텔방 왜 바꿔줄 생각을 안 하지? 네가 바다뷰 있는 곳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특별히 예약한 거였는데 말이야. 안 되겠다. 내가 프런트 가서 말하고 올게. 다녀와, 오빠. 사실 이날 체크인하면서 좀 일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신혼여행 한참 전부터 바다뷰가 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었는데 막상 왔더니 바다뷰 방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방으로 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신 배정받게 된 방은 그냥 평범한 시티뷰라 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 싶었죠. 호텔 측에서는 바다뷰가 있는 방이 나오면 바로 바꿔주겠다고 했었고 저녁쯤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남편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면서 한마디 하겠다고 프론트로 내려간 때였습니다. 잠시 방에 저 혼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잠깐 뒤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룸서비스를 시킨 적이 없어서 뭐지 싶었죠. 저기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룸서비스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룸서비스 시키신 거 맞습니다 하기에 문을 열었죠. 그러자 문 앞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여자 직원이 있었고 702호에 온 게 맞다며 룸서비스를 안에 넣어주고는 곧바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뭐지? 혹시 남편이 내려가서 주문한 건가? 호텔 측에서 미안하다고 준 건가? 싶어 음식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엔 음식 대신 웬 쪽지와 서류만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난 네 남편 정종철의 어머니였던 사람이다. 원래대로라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지. 내가 준 서류들을 보고 혹시 당장이라도 결혼을 업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810호로 찾아와 다오.
처음엔 너무 어리둥절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마술쇼 같은 건가? 남편이 나 놀래키려고 깜짝 카메라 같은 거라도 하나 싶었어요. 아님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말했다시피 저희 남편은 고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냐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쪽지에 적힌 대로 서류를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혹시 이거 무슨 이벤트 같은 건가? 요즘 신혼여행은 호텔에서 이런 것도 도와주나 싶어서 웃으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서류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웃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제 표정은 점차 굳어가기 시작했죠. 서류 내용은 보통 충격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형사재판 기록문이라고 적힌 서류엔 제 남편이 10대 시절 재판받은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보통 범죄가 아니었어요. 뭐 단순 절도 같은 단순히 방황하던 10대 시절에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죄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남편이 음흉한 의도로 여자에게 접근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려다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걸 보는데 일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본 이상 쪽지 내용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방문을 닫아놓고 곧장 810호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810호에는 아까 그 직원이 앉아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아까도 지금도 직원 옷차림은 아니었어요. 호텔 룸서비스 테이블을 끌고 찾아와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직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는 한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여성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보고는 무겁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아까 쪽지엔 반말을 해 미안해요. 존댓말로 쓰면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부득이하게 그런 실례를 했어요. 일단 앉아서 얘기 나눌까요? 아직 얼떨떨한 상태였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저에게 그분은 자신을 제 남편의 양어머니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고아였던 종철이를 중학교 때 내가 입양했어요. 종철이는 내가 자주 봉사를 나가던 곳에 살던 아이였어요. 봉사 모임이 있어 꾸준히 봉사를 가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종철이를 본 지도 몇 년이 됐던 무렵이었죠. 나한텐 딸이 하나 있는데 종철이보다는 2살이 많은 아이였어요. 우리 딸은 항상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였는데 하나 낳고 나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나도 문제는 없었는데 그랬죠. 하늘의 뜻인가 보다 싶었지만 아쉬웠죠. 애도 너무 동생 타령을 해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좀 품고 고아원에 다녔던 건지도 몰라요. 딸을 데리고 간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여기 친구들을 네 동생 삼아 생각해라.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종철이는 그 중에서도 우리 딸을 참 잘 따르던 애였어요. 아무래도 딸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도 하고 누나 누나 하며 잘 따랐었죠. 저는 말없이 양어머니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낙인이 찍혀 왕따를 당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지만 근데 너무 괴롭힘을 오래 당하다 보니 우리 딸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나 봐요. 발끈한 거죠. 그러다 우리 딸을 제일 주도적으로 괴롭히던 같은 학급 여자아이 하나랑 시비가 붙었는데 이미 학교에서 질이 안 좋기로 유명한 애였죠. 그런데 우리 딸이랑 둘이 싸우다가 비겁하게도 한 학년 위인 지 오빠를 데리고 와서 애한테 손까지 올린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랑 오빠는 둘 다 강제 전학까지 가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우리 딸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죠. 학교 못 다니겠다고 울고 불고. 아무튼 결국 우리 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됐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내내 우울해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형제가 있었으면 그럴 때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 미안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 다음날 봉사를 갔다가 종철이가 눈에 들어온 거죠. 너무 밝고 착하고 우리 딸 안부를 묻는 종철이가. 그리고 그렇게 아주 갑작스럽게 입양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대충 어떻게 된 스토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뭐 좀 이기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어른들이 많았던 걸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딸은 아주 뛸 듯이 기뻐했어요. 원래도 워낙 남매처럼 잘 지내던 아이들이었는데 정말 남매가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집 없이 살던 종철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남매처럼 서로를 아껴주는 둘을 보니 흐뭇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딸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엄마인 내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챘죠. 한동안은 종철이가 동생 됐다고 좋아하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오히려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손만 스쳐도 막 화들짝 놀라고 됐다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걱정은 됐지만 더 캐물을 순 없었죠. 예민한 사춘기이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 그냥 안타깝게 지켜만 볼 뿐이었어요. 괜히 종철이 입양 후에 이렇게 되니 그의 보기 미안한 마음마저 느끼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애 아빠가 일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았는지 일찍 조퇴를 하고 집에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나는 회사에 있었고 그런데 그만 거기서 우리 남편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이야기가 이쯤 흐르니 저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아까 그 서류에서 봤던 게 바로 이 얘기구나 싶었죠. 남편이 있어선 안 되는 짓을 했던 상대가 바로 입양된 가정의 누나였다니 정말 소름이 끼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양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목격한 것은 눈물바람으로 방 안에서 옷매무새를 치켜 올리며 뛰쳐나오는 딸의 모습이었고 곧이어 제 남편, 원래 이름이 종철이었다는 그 남자가 뒤따라 나왔다고 하더군요. 욕을 하면서. 그러다 양아버지를 보곤 아씨 딱 걸렸네 하면서 욕을 하더래요. 딸은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양아버지는 한눈에 알아차린 거죠. 그동안 왜 딸이 자꾸 예민한 증세를 보인 건지, 손이 닿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고 피했는지,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양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당연히 곧장 파양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처분은 양부모의 분노를 더욱 자아냈던 거예요. 소년범들에 대한 건 지금도 늘 논란거리가 되지만 당시엔 훨씬 더 심했잖아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이라 소년원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고 만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작 소년원 처분이 전부라니. 게다가 알고 보니 그 아이 이미 말썽을 많이 부려왔더군요. 입양이 되려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딸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서는 잘 보이려고 연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실제로는 이미 고아원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던 아이였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고아원 측에선 그런 이야기를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애를 입양까지 했으니 내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양어머니는 너무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분노했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딸을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본인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딸과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상담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작하게 된 상담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지금 따님은? 혹여라도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걸까 싶어 제가 조심스레 묻자 다행히 지금은 괜찮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우리 딸은 잘 지내고 있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상처도 극복했고 다시 자기 삶 잘 살 수 있게 됐죠. 지금은 회사 다니며 잘 지내요.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텐데. 너무 끔찍한 일이었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씻은 듯 낫진 않은 것 같아요. 가끔 그 아이가 악몽을 꾸는 듯 보이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젊은 남자만 보면 흠칫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내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준 놈을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요. 본인의 이야기를 마친 양어머니는 제게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혜원 씨 맞죠? 내가 혜원 씨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궁금하죠? 사실 난 계속 그놈을 추적해왔어요. 중학생이란 어린 나이에 이미 그런 죄를 저지른 놈이 소년원에 고작 몇 년 살았다고 갱생이 돼서 나올까? 난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물이 더 드러나왔거나 더 안 걸리는 쪽으로 범죄 수법만 늘어서 나왔겠죠. 그렇게 계속 놈에 대해서 추적을 해왔어요. 무슨 마음이었는진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무슨 죄를 짓진 않을까 싶은 걱정이기도 했고 절대 잘 사는 꼴은 못 본다는 오기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몇 년간 소재 파악이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놈의 행방을 찾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레이더망에 들어왔는데 그 사이 이름도 바꾸고 전혀 다른 놈처럼 자기 과거 세탁하고 선량한 청년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혜원 씨 곁에 머물고 있는 게 눈에 띈 거예요. 사실 그때도 내가 몇 번이고 주의를 주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혜원 씨는 아마 전혀 몰랐겠지만 편지를 쓰거나 하면 그놈이 볼 수도 있고 해서 카페에서 쪽지를 2번 전해준 적이 있는데 너무 지나가는 사람인 척 했더니 혜원 씨도 그걸 못 보고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양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런 적이 있었나 떠올려 보려고 해도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 걸 보면 아마 그분 말대로 너무 순간적이라 저도 전혀 몰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긴 좀 힘들었어요. 내가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놈이 여자를 바꿔가며 만날 때마다 그 여자들을 다 찾아가 그놈에 대한 실체를 말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애가 탔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건 무조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놈에게 피해를 당한 딸을 둔 엄마로서 그리고 상담사로서도 사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놈의 실체도 모르고 결혼하는 그런 가엾은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알리러 온 거였어요. 혹시 내가 너무 주제 넘은 생각한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앞선 이야기를 다 들은 후라 그 마음이 저도 이해가 갔어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생판 남인 저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려고 위험까지 감수하신 마음이 고마웠어요. 사실 그동안 결혼 준비하는 걸 지켜보면서 여러 번 알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한 번은 놈에게 들킬 뻔하다가 겨우 숨은 적도 있었고 또 놈한텐 같은 소년원 출신의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복이 좀 두렵기도 했고요. 혜원 씨가 혼자 있는 틈을 노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신혼여행 호텔까지 따라오게 됐네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국내로 여행지를 정했다는 건 염탐을 하면서 알았는데 어디인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까지 찾아가 대기를 하고 있었죠. 일단 식 끝나면 가는 데가 신혼여행지겠지 싶어 계속 따라가 볼 생각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냥 문만 두들기면 안 열어줄 것 같아 룸서비스라고 거짓말한 거 미안해요. 그때 당장 눈에 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직원 하나가 잠깐 그 테이블을 놔두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양어머니였던 분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이야기 끝에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나에게 구세주 같았던 남편이 오랜 시간을 지켜봐왔던 오빠가 사실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파렴치한 인간이었다니. 남편에게 든 정도 있었지만 같은 여자로서 이건 양어머니란 분의 딸에게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증거까지 본 상태였으니 더 따지고 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죠. 전 그 남자와 곧장 인연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설고 먼 남의 땅에 와서 언쟁이 벌어졌다가는 이런 인성을 가진 놈이 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어머니란 분의 제안으로 그분의 차를 타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괜히 숙소에 돌아갔다가는 남편을 마주칠까봐 가지고 온 짐들도 그냥 다 버리고 호텔에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810호로 갈 때 휴대폰은 챙겼었고 휴대폰 케이스에 신용카드는 들어있었으니 중요한 소지품은 다 있는 상태였죠. 호텔을 몰래 빠져나오면서 혹시라도 남편을 마주칠까봐 얼마나 긴장되던지. 제가 810호에 들어와서 남편 양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부터 이미 남편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었거든요. 저는 전화는 받지 않고 먼저 올라간다, 우리 끝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만을 남긴 채 남편으로부터 종적을 감추게 됐죠.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무음 모드를 해놓고 무시하고 있다가 제가 살던 도시에 다 도착해갈 무렵 확인해보니 남편에게선 5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걸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양어머니가 제게 묻더라고요. 그놈이랑 살 집 구했었나요? 아, 집은 구하긴 했는데 아직 이사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지금 그 집이 공사 중인 상태거든요. 그럼 혜원 씨는 지금 아직 혼자 살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짐은 아직 원룸에 있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남편이 사는 집에 며칠 머무르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사해서 들어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원룸으로 갑시다. 일단 짐부터 챙겨 나오자고요. 내가 도와줄게요. 놈이 집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일단 몸부터 피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요. 그놈 만나는 건 절대 둘만 있는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은 데서 밝은 대낮에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양어머니란 분의 도움으로 저는 한밤중에 때 아닌 이사를 하게 됐죠. 원룸이고 죄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 오시며 간단한 짐만 챙기면 됐어요. 용달 트럭을 불러준 양어머니의 도움으로 전 급작스레 원래 살던 집에서 짐을 다 빼가지고 나와서는 일단 급한 대로 양어머니와 가족분들이 함께 사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염치 없고 무모한 짓이었지만 그 순간엔 너무 급박해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옷까지 들이며 짐을 다 들고 어디 모텔에 가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집에 있다가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와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양어머니의 따님은 이야기 다 들었다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며칠간 그 집에서 머물게 됐죠. 그리고 저는 양어머니와 따님의 조언으로 이틀 뒤 대낮 사람이 많은 곳의 한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이런 쪽지 한 장 남겨놓고 사라지면 어떡하냐면서 자기 걱정돼 죽는 꼴 보고 싶어 이러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왜 사라진 건지, 왜 끝내자고 한 건지 하나도 모르는 놈에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본성을 숨기고 나한테 접근할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나한테 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자 그제서야 놈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기어이 그년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드네. 그래, 내가 그년 딸내미 좀 건드렸다. 그게 뭐? 호기심 왕성한 시기에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딸년도 좋아했다고. 그 딸년이 애초에 나를 좋아해서 그 집으로 내가 입양이 된 거라니까. 뭘 알고나 말해.
눈알해봤자 나보다 꼴랑 2살 많은 년이 맨날 교복 치마 입고 와서 내 앞에서 살랑살랑 움직여대는데 어떤 놈이 그런 마음을 안 품겠어, 안 그래? 아무도 안 품어. 너 같은 범죄자 새끼나 그런 생각하는 거지. 정상인은 절대 그런 생각할 수도 없다고. 너 이제 보니까 진짜 쓰레기구나. 그동안 내 앞에선 대체 어떻게 숨기고 살았냐? 그러자 놈은 제게 상처 주기 위해 악랄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거야 제일 다루기 쉽지. 고아들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네가 하는 생각이래봐야 어차피 다 내 손바닥 위에 있는 거라고. 그냥 그것만 좀 알아차려주는 척, 위로해주는 척 하면 다 넘어오게 돼 있다고. 그럼 나 고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도 그때부터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거였니? 제가 묻자 놈은 하고 당연하단 듯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너 그때 이미 다 큰 나이였잖아. 안 그래?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또 어디 끌려갈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렇게 서두를 거 있나? 너같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손잡을 인간 하나 없는 애들은 당연히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는데 뭐 몇 년 더 무르익게 놔뒀다 접근하면 손쉬운 상대지. 그 전까진 다른 여자들이랑 즐기면 되고. 너무 큰 배신감과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족처럼 믿고 지냈던 오빠가 사실은 그런 마음을 품고 내게 접근한 거였다니.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랬니? 나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말해봐. 대체 무슨 꿍꿍이었는지. 그러자 제 말에 놈이 답하더군요. 너 고아치곤 공부도 잘했잖아. 대학도 장학금으로 간다 그러고. 대학 다니면서 잘 나가는 회사 인턴하고 그러더라고. 이거 괜찮은 보험이 되겠는데 싶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역시 내 예상대로 졸업 전에 큰 회사에 합격도 하더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나름 대기업급 회사 다니니까 돈도 잘 벌어올 거고 내가 역시 안목이 좋았다 싶었지. 순진한 여자 하나 꼬셔서 뜯어먹겠다는 심산으로 접근한 이런 쓰레기를 몰라보고 가족보다도 더 마치 제 인생에 무슨 빛이라도 되는 양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제 자신마저 끔찍히 싫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지난 일들이 몇 가지 스쳐가더라고요. 그때 길에서 만났던 형이라는 놈, 그리고 결혼식에서 남편 이름조차 헷갈리던 친구라는 인간. 제가 거기에 대해 캐묻자 놈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양아치 새끼 소년원에서 만난 형이야. 내가 자꾸 다가오지 말라고 눈짓을 줬는데도 기어이 와서 아는 척을 하네 등신 새끼. 원래 그 형이 좀 무식해. 무식해서 때리는 것밖에 못해서 전과도 그쪽밖에 없거든. 머리를 쓸 줄 모르지. 그러니까 그 형이란 남자가 제 남편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저의 추측은 완전 틀린 거였어요. 둘은 그냥 같이 어울리며 저열한 얘기나 주고받고 범죄 모의하고 그러는 끼리끼리인 소년원 출신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결혼식에 온 하객 역시 뭔가 이상했던 그 느낌이 맞았더라고요. 하객 알바라고 써놨더니 뭔 일들을 그따위로 하는지.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는 알바가 뭔 일을 하겠다고 뭔 그런 띨빡한 놈들을 붙여놔서는. 네가 띨빡하게 눈치 없는 애니까 못 알아챈 게 다행이지만. 대체 이 사람한테 진짜인 게 있기나 했는지, 내가 알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실체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저는 분노에 차 소리쳤죠. 이 쓰레기 새끼야.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인간 같지도 않은 파렴치한 새끼. 너는 진짜 인간 이하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꼭 망하게 만들 거야, 이 개새끼야. 제가 분노에 차 욕을 해대자 놈도 같이 흥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오빠 따르더니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어. 야, 이걸 확. 놈이 제게 손을 올리려는 순간 혹시나 싶어 저를 따라 나섰던 양어머니가 나타나 놈의 손을 확 낚아챘어요. 흥분에 소리를 질러대던 놈은 양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움찔하고는 행동을 멈추더군요. 그리곤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은 듯 보였어요. 내가 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봤다.
그래도 한때나마 너한테 순수하던 시절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난 그것마저 의심스럽구나. 넌 그냥 태초부터 못돼 처먹은 갱생 불가의 인간 쓰레기가 아니었나 싶다. 내 딸한테 그러더니 또 이제 이 아가씨한테 다음은 또 누구니?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살든 똑똑히 기억해. 내가 반드시 너 벌 제대로 받게 할 테니까. 나가요, 혜원씨. 나 잡아요. 저는 양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카페를 나왔고 남편 놈은 양어머니의 기세 때문인지 한때나마 자기의 어린 시절을 잘해줬던 사람을 보니 일말의 미안함은 생겨서인지 털썩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전 그렇게 놈으로부터 탈출했고 이후 저는 양어머니의 도움을 크게 받았어요. 결혼식 전 했던 혼인신고는 범죄,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숨기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 결혼에 해당할 수 있어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게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나한테 사기친 것도 신고할 참이었어요. 앞에서 왜 놈이 제가 모으고 있는 통장을 관리해줬다고 했잖아요. 그 돈 일부로 자기 마음대로 투자도 했었고요. 저는 정말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보고해주는 내용만 보고 따로 통장을 확인 안 해봤었는데 이놈이 알고 보니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걸로 통장 내역을 조작한 거였지 뭐예요. 너무 감쪽 같아서 나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집 사는데 쓰게 불린다 어쩐다 하더니 알고 보니 뒤에서 다 빼돌려 유흥비로 쓰고 있었던 것도 이번에 죄다 알게 된 거예요. 정말이지 놈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웠고요. 어떻게 이런 놈을... 저 정말 바보 같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냐고요. 자책하지 말아요. 혜원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놈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우리 딸이나 혜원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우리가 꼭 처벌받게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소송부터 합시다. 스스로 자책하는 내게 남편의 양어머니는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그건 역시도 사문서 위조죄랑 사기죄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양어머니는 변호사 선임이든 뭐든 다 도와줄 테니 끝까지 가보자고 하시더군요. 자기는 자기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든 망신을 당하든 어떤 일도 괜찮으니 무조건 그놈 인생 조질 거라고, 회사에도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양어머니는 정말 참지 않는 분이었어요. 명예훼손죄까지도 각오하고서 남편에 대한 진실을 현재 오래 다니고 있던 직장에 알렸고 결국 이후 놈은 모든 사실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고 말았죠.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어서인지 아니면 결국 자기만 역풍 맞을 걸 알아서인지 다행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양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할 수 있었어요. 혼인 취소 소송은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됐고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역시 놈에게 죄가 있음이 증명되었지만 징역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놈의 양어머니가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몇 명 더 있었거든요. 그 여자들을 찾아서도 설득을 한 거예요. 결국 놈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몇 명 더 모이게 되면서 놈의 죄질은 더 무거워졌고 결국 징역형까지 판정받게 됐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안도했어요. 사실 혹시라도 놈이 벌금형에만 머물고 나와 돌아다니면 어쩌나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은 놈을 볼 일이 없으니. 하지만 만약 또다시 나온다면, 그래서 나한테 뭔가 복수라도 하려고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그러자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양어머니는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군요. 나는 평생을 걸고 놈을 추적할 거고 앞으로라도 절대 어떤 피해자도 생기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혜원 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내가 무슨 일이든 다 도와줄게요. 우리 딸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나 엄마처럼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 딸도 혜원 씨 동생 같다고 예뻐하더라고요. 놈을 만난 건 정말 끔찍한 악연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참 값진 인연이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상담사인 양어머니 분과 그 따님과 가깝게 지내며 서로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모두 그놈 하나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모두 상처를 다 극복해 나갈 거고 보란 듯이 더 잘 살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놈에게 그런 일을 당한 후 저도 상담도 많이 받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책들을 읽으며 배운 건 나쁜 놈을 만나고 나쁜 일을 겪게 되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대처라는 거였어요. 자책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다음을 도모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서로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답답함에 가슴을 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제 사연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썼으니 부디 제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